쪽발터도 투쟁 만세.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빅토 로스차일드 음모론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로스차일드 음모론을 말할 때 항상 빠져있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모든 그 음모론 책에서 보면 빅토 로스차일드에 대해서 가장 빠져 있었습니다. 인드라 보기에는 상당히 중요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빅토 로스차일드에 대해서 언급이 거의 없었습니다. 허나 이제 인드라가 2008년부터 빅토 로스차일드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온라인에서 활동을 하니까 수문빈이 인드라는 이제 이 사람을 이제 9번 첩자로 의심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이 화폐전쟁 2부에서 빅토 로스차일드에서 이제 언급을 했던 것이죠. 그 후로 이제 빅토 로스차일드에 대한 관심이 인터넷을 통해서 조용하게 퍼져 나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드라가 빅토 로스차일드가 왜 중요한 인물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빅토 로스차일드는 빌더버그를 만든 사람입니다. 또한 오늘날 세계체제라고 할 수 있는 UN, 그 다음에 세계은행, IMF, 국제통화기금, 그 다음에 미소 냉전체제, 이러한 것들을 다 만든 장본인이 바로 빅토 로스차일드입니다. 해서 오늘날까지 아직까지도 빅토 로스차일드는 인물은 같지만 그가 남긴 유산들은 여전히 현재 세계의 시스템에서 작동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날 세계 체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빅토 로스차일드에 대해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세계의 기원에 대해서 알아야지 세계 체제의 본질에 다가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빅토 로스차일드가 왜 중요한가 하냐면 바로 한국과 긴밀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음모론을 얘기하면 사람들은 한국과 무관한 어떤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마련인데, 사실은 근대 이후의 음모론들은 상당히 한국과 관련이 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과 세계사가 굉장히 맞물려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웬만한 어떤 문서들은 다 공개되지만 주요 문서들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전쟁과 같은 문서들 있죠. 아주 핵심 문서들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소련에서도 어지간해선 공개하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세계 체제를 만들었기 때문이죠. 거기에 영향력이 굉장히 많은 문서가 있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한국전쟁은 단순히 한반도 내부에서 이루어진 내전이 아니라 국제유태 자본이 세계체제 형성을 위해서 일으킨 제3차 대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국인과 무관하게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필요에 의해서 미소 냉전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만든 전쟁이 한국전쟁 제3차 대전입니다. 그리고 이 3차 대전을 만든 사람은 바로 빅토 로스차일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빅토 로스차일드가 이제 왜 중요한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죠. 이런 것들은 이제 역사적인 이유에서 이제 했다고 하지만 오늘날에도 또 이제 실천적인 관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인드라 이웃들이 이런 질문을 요즘 많이 합니다. 현재 국유본 황제인 제이록플러 근황이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을 많이 주십니다. 그 인드라도 제이록플러가 뭐 하고 있는지 궁금하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인드라하고 이제 몇몇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이록플러가 하고 인드라가 알게 모르게 서로 뭔가 교감을 이루고 있다. 예를 들면 뭐 중간에 어떤 사람을 넣어가지고 수시로 서로 어떤 연락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갖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뭐 하여간 다양하게 서로 간에 생각을 교환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 일이 있다면 인드라가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또 언급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인드라가 이제 제이 록펠러하고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인터넷에 있는 자료와 그다음에 추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단편적인 정보들을 종합해서 인드라가 이제 모색하는 거죠. 추론을 하는 것이, 추론이 굉장히 결정적인 겁니다. 근데 그 추론이 상당히 현실과 여태까지 잘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래도 신뢰를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왜 제이 록펠러와 관련해서 빅토르 로스차일드가 중요한가라고 한다면, 인드라 조직론에 따르면, 조직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달이 건너면 닮은 꼴이 나타난다. 이런, 인드라 조직론에 그거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통한다, 소통한다 해서, 그러니까, 뭐, 군대에서는 2등병과 상병, 1병과 병장, 이런 식으로 통한다 이거죠. 이렇게 한 달이 건너면 통장한다 이거죠. 대학교에서는 1학년과 3학년, 2학년과 4학년,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집안 관계는 또 어떻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들과 할아버지, 이런 식이라는 거죠. 이렇게 한 달을 건너면, 적의 적은 아군이다. 이렇게, 뭐랄까, 그런 부모가 적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러한 징검다리식의 어떠한, 사회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드라 조직론에서 강조한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국유번 황제가 빅토르 로스차일드고, 두 번째 국유번 황제가 데이비드 록펠러고, 세 번째 황제가 제이 록펠러 황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데이비드 록펠러보다, 전임 황제보다 황제의 어떤 장점을 흡수하고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자신도 모르게 한 달이 건넌 빅토르 로스차일드와 많이 비교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뭔가 통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정말 통할까요? 하나의 예를 든다면, 빅토르 로스차일드와 제이 록펠러는, 은행 업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 두 사람의 특징이, 데이비드 록펠러는 은행업을 했죠. 은행업에서 시작했죠. 사회생활을. 반면 두 사람은 은행업에서 사회활동을 시작한 게 아닙니다. 이런 공통점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두 사람은 둘 다 정치적이었습니다. 또한 정보를 활용하는 걸 즐겨합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우리는 상당히 두 사람의 공통분모를 발견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냐면, 우리가 오늘날 제이 록펠러가 어디로 갈지는 전혀 완전히는 알 수도 없겠지만, 적어도 빅토르 로스차일드를 통해서 제이 록펠러와 행동에 대해서 어떠한 흐름을 포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뭐 오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대략적인 어떤 흐름만이라도 캐치할 수 있다면, 얻을 수 있다면 의미가 있지 않냐, 실천적으로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이 록펠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빅토르 로스차일드를 이해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 이런 실천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빅토르 로스차일드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관점에서 빅토르 로스차일드가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빅토르 로스차일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빅토르 로스차일드는 1910년에 태어났습니다. 조선이 식민지 시절 쪽발이의 식민 통치하에 들어갔던 압제에 들어왔던 시기와 맞물리는군요. 그때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찰스 로스차일드 입니다. 이 찰스 로스차일드는 일대 영국 남작인 네티 로스차일드의 아들이죠. 예.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은 가주가 되지 못합니다. 찰스 로스차일드는 가주가 되지 못하고 동생인 월터 로스차일드가 로스차일드 가문 가주가 됩니다.
그럼 찰스 로스차일드라는 사람이 무슨 결격적인 이제 뭐 사연이 있었느냐 하면 딱히 그런 건 같지는 않고요. 제가 보기에는 윌터 로스차일드가 훨씬 능력이 뛰어났다 이렇게 봅니다. 두 사람, 그러니까 네티 로스차일드나, 그리고 이제 공통점이 뭐냐면 네스티 로스차일드나 이 찰스 로스차일드, 그리고 2대 남작인 월터 로스차일드 모두가 다 자연사, 자연과학에 굉장한 관심을 보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화론, 네, 신봉자, 그러니까 그 진화론, 네, 신봉자라고 이제 정평이 날 정도로 이 어떤 로스차일드 가문 하면 진화론, 그 다음에 생물학 이런 데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들인 빅터 로스차일드도 전공을 생리학을 선택했고 세계 10대 정작의 대가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하여튼간에 엄청난 천재였습니다. 예, 빅터 로스차일드가요. 그래서 하여튼간에 이 빅터 로스차일드는 이 찰스 로스차일드와 노지카 로스차일드하고 결혼했는데 이 부인은 노지카 로스차일드인데 원래 이제 결혼 전 처녀 본명은 에델본 인데요. 이 에델은 이제 이거는 이 사람은 이 집안은 유대인 집안인데 헝가리 유대인 집안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이 같은 로스차일드 가문끼리 결혼한 건 네티 로스차일드가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근친 간의 결혼을 강조했던 것은 재산을 모으는 의미도 있지만 인들의 생각에는 그런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보다는 어떤 유대인 어떤 교육에 대해서 중요성을 굉장히 중요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가문에서 어떤 내려오는 어떤 전통적인 그런 어떤 학습법, 교육 방식을 굉장히 중시해서 유대인끼리 결혼하는 걸 굉장히 권장했고 또 근치는 어떤 그런 면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또 이렇게 멀리 나가면 서로 그 관계가 다섯 형제가 딱 뭉쳐가지고 잘 되는데 이렇게 너무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 또 서로 간에 위화감이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면들을 좀 고려를 했다고 보긴 합니다. 어쨌든 이 빅터 로스차일드의 어머니 집안도 굉장히 헝가리의 재벌 가문이었다는 걸, 재벌 유태인 가문이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터 로스차일드가 30년대에 죽었는데요. 월터 로스차일드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평생 독신으로 지내다가 죽었기 때문에, 찰스 로스차일드의 아들인 빅터 로스차일드가 3대 가주가 됩니다. 3대 남작 지위를 바통했죠. 1대 네티, 2대 찰스, 월터, 그 다음에 3대 남작, 셋은 남작이 바로 빅터 로스차일드인 것입니다. 그 세 번째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빅터 로스차일드의 이제 결혼 이야기입니다. 30년대에 23살 무렵에 바바라 허치슨이라는 영국 상류 계급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 아닙니다. 영국계 상류 계급 여성입니다. 두 사람이 23살에 결혼했는데 연애 결혼했다는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사실 23살에 무슨 연애 결혼은 할 리가 없잖아요. 남자들은 젊은 시절에 이렇게 웬만해서는 안 합니다. 근데 정략 결혼이라면 이해가 가능한 거죠. 정략 결혼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바바라 허치슨하고 정략 결혼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정이 없는 거죠. 서로 간에는. 애정이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두 사이엔 애정이 없었고, 그러나 이제 바바라 허치슨은 두 사람의 애정이 없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해가지고 본인이 뭔가 이렇게 좀 변화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신이 유대교로 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는 오늘날 그 4대 셋은 남작인 제이콥 로스차일드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 두 사이는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맨날 부부싸움을 했다고 합니다. 바바라 허치슨과 그 빅터 로스차일드는, 1940년대 서로 굉장히 싸웠대요. 그래가지고 자식 굉장한 제이콥 로스차일드가 굉장한 트라우마를 저런 시절에 겪게 됐답니다. 왜냐하면 빅터 로스차일드가 제이콥 로스차일드를 보면서 굉장히 짜증을 냈다고 하니까요. 그래서일까요? 제이콥 로스차일드는 조상들이, 그러니까 3네티부터 시작해가지고 찰스, 월터, 이렇게 빅터까지 다 케임브리지 자연사 박물관, 자연과학에 굉장히 심취한 이러한 어떤 것인데, 그런 전통을 깨고 제이콥 로스차일드는 옥스퍼드 대학으로 갑니다. 전공도 이과가 아니었습니다. 옥스퍼드는 문과니까요. 원래 문과가 잘 나가는 데니까. 미과도 있지만. 예? 그리고 이것은 바바라 허치슨 어머니 입김이 강하게 불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옥스퍼드. 모든 건 케임브리지 탓이야.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빅터 로스차일드는 1941년에 케임브리지 대학 출신 비서인, 여비서 테레사 메이어를 자신의 개인 비서로 앉힙니다. 그리고 5년 뒤인 1946년에 케임브리지 대학 출신 테레사 메이어와 재혼합니다. 바바라 허치슨과 이혼하고 테레사 메이어와 결혼하죠. 이 테레사 메이어 집안은 영국 노동당 후원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서이고 같은 케임브리지 대학 출신이고, 여기서 봤을 때 빅터 로스차일드는 아무래도 이야기가 통하는 지적인 여성을 더 좋아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략결혼으로 결혼한 바바라 허치슨에 대해서는 머리에 똥만 찬 상류계급 사치녀다, 김치녀다, 이렇게 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테레사 메이어와 빅터 로스차일드 사이에는 제임스 로스차일드가 태어나죠. 이 제임스 로스차일드는 1990년대에 자살합니다. 그러니까 제임스 로스차일드와 제이콥 로스차일드는 서로 이복 형제 관계인 거죠.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케임브리지 대학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케임브리지 대학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걸 아시겠다면 사도회가 있었습니다. 사도회라는 것은 해골종단 이렇게 그런 것처럼 대학 클럽입니다. 대학 클럽. 그러니까 프리메이슨 같은 것들을 본딴 어떤 비밀 클럽인 거죠. 그래서 한 기수에 12명 내지 10명, 10명 내지 12명, 이걸 소수 인원만을 받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 사도회에 알려진 인물로는 버트란트 런셀, 화이트헤더하고 수학 원리를 만들었던 베드포드 공작 가문에서 갈라져 나온 럭셀 백작 가문에서 나왔던 버트란트 러셀, 노벨 문학상 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엄청난 바람둥이 양성애자, 굉장히 어떤 300위원회 위원회 회원이고 위원인 사람이고 여러 가지로 버트라트 러셀 이런 사람이, 이 사람이 바로 이제 사도의 멤버였다는 거. 그다음에 케인즈가 있죠. 비트겐슈타인을 불러온 것도, 오스트리아에 있는 비트겐슈타인을 불러온 것도 버트라트 러셀이었고, 그리고 히틀러를 발굴해낸 것이 결국 이제 같은 오스트리아에서 비트겐슈타인하고 같이 비트겐슈타인하고 같은 교실에서 공부했던 사람이 히틀러였다고 합니다. 비트겐슈타인도 오스트리아 재벌 유대인 재벌 가문의 아들이니까 엄친아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히틀러는 같은 교실에서 공부했는데 굉장히 질투를 했다고 합니다. 일설에는 히틀러가 오스트리아 노스차일드 가문의 반개 서자 출신이라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소문이죠. 아직 확인된 건 없습니다. 하여간 버트런트 러셀, 케인즈 이런 쟁쟁한 사람들만 봐도 사도회가 얼마나 의미 있는 조직인지를 알 수 있겠습니다. 인더라도 대학교 시절에 어떤 이런 비밀 클럽 같은 걸 있었기 때문에, 비밀 운동권 조직 해봤기 때문에 약간은 그 어떤 풍토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동권 조직이죠. 인드라가 속했던 데는. 그리고 케임브리지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했던 게 이제 케임브리지 5인방 사건인데, 5링. 이 사건이 뭐냐면, 이제, 사도회하고, 이제 사도회에서 같은 멤버들 중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킴 빌비. 그 다음에, 안소니 블런트.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하나씩 이제 얘기를 해본다면, 우선 킴 빌비를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킴 빌비는 존 필비의 아들인데요. 인드라가 이제 이 빅토르 차일드라는 사람을 인터넷에 처음 발견했던 어떤 계기가 바로 존 필비 때문입니다. 존 필비를 왜 했냐면, 그러면 인드라는 이제 석유 메이저, 어떤 국태 유태 자본이면 어떤 메이저, 그러니까 석유 메이저로 석유 시장을 어떻게 장악했을까 하고 궁금하던 차에 이제 이쪽 중동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아라비아 로렌스라고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아라비아 로렌스를 하고 뭐 저거 검색하다 보니까 존 필비가 나오더라고요. 또 존 필비 딱 보니까 이 사람 재미네? 하다 보니까 존 필비의 아들이 킴 필비고, 킴 필비의 친구가 빅토르 차일드? 이거 뭐 연관관계가 있네? 하고 그다음부터 인드라가 빅토르 차일드를 2008년에 발견해서, 그때부터 인드라가 빅토르 차일드 신봤다 하고 빅토르 차일드 음모론을 전개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킴 필비가 중요한 사람이죠. 그는 이제 캠브리지 스파이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죠. 그 아버지는 존 필비는 영국 첩보원으로 30년간 일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그는 중동 지역에서 특히 중요한 임무를 받는데, 이 언론상에서는, 공개된 언론상에서는 이제 1915년에 영국 중동에 파견 근무 나가서 10년 만인 1925년에 갑자기 이 사람이 일을 그만두고 현 사우디 가문, 왕가 가문에 귀의하고 이름도 압둘라로 개명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말해 영국을 등졌다는 거죠. 조국을 등졌다. 근데 이거 아니다 이거예요. 공식적인 건 그런 건데, 삼국지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을 속이기 위해서는 아군도 속여야 된다. 보다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킴 필비 아버지 존 필비가
겉으로 영국을 등진적 한 겁니다. 계속 정원 활동을 한 거죠. 이븐사우트 그 현 국왕과 어떤 관계를 계속 지속시키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존 필비는 과연 그 사람이 한 일은 뭐냐면은 사우디 지역, 이란 지역과 달리 이란은 이제 현 BP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페르시아 이제 석유 회사고 이쪽에는 미국 회사인 소칼이 뭐냐면 스탠다드 오일 캘리포니아 이제 지역에 있는 것을 약자가 이제 소칼이라고 하는데 이제 1910년대에 독점법에 의해서 스탠다드 오일이 다 쪼개졌잖아요. 지역별로. 그 중에 하나 캘리포니아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소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쪼개진 이유를 이제 간단하게 인드라가 얘기하면 역사는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 인드라식 설명은 간단해요. 그러니까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전부 다 그 당시에 그 어떤 그 미국 재벌들은 거의 대부분 로츠차일드가 장악했는데 JP 모건을 비롯해가지고 유일하게 잡히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록펠러입니다. 물론 록펠러가 클 때 1870년대 주식회사를 만들었거든요. 그때 거기에 가장 큰 액수를 투자한 사람이 바로 JP 모건이거든요. JP 모건은 로츠차일드 자금으로 큰 사람이고. 그리고 거기서 막 같은 주유소 업자들, 유통망의 업자들하고 이렇게 막 덤핑 경쟁을 했대. 그 무한한 자금이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결국은 로츠차일드에서 자금에서 나온 거거든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록펠러는 엄청난 그 능력으로 인해서 로츠차일드가 굉장히 경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브랜다이스라는 유대인 변호사를 통해가지고 압박을 가한 거죠. 반독점법을 해가지고 회사를 쪼개버렸어요. 없앤 건 아닙니다. 그 쪼개가지고 그 지분들을 다 어떻게 했냐면 결국은 로스차일드 관리하에 들어갔다는 거죠. 예? 구분 관리하에 들어간 겁니다. 그제서야 록펠러를 어떤 연방준비은행의 어떤 일꾼으로 참여시켰다는 거죠. 항복선언을 받은 다음에. 그것이 반독점법 트러스트의 그 일화의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연방준비은행을 만들기 위해서 록펠러를 길들이기 위해서 그리고 반독점법을 만들어가지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이 소칼이라는 데는 겉보기엔 록펠러 회사인 것 같지만 실은 그것이 아니고 이미 30년대에 들어가서는 이미 로스차일드, 첸이다. 로스차일드 계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란 쪽은 이란대로, 그러니까 원래 원래 역사적, 이 구분은 굉장히 역사를 중시하기 때문에 중동 관계에서도 굉장히 서로 간에 갈등을 유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란의 어떤 영역, 그 다음에 이쪽 아라비아 영역, 이라크, 사우디 이 영역은 또 별다른 순위파 지역은 또 순위파대로 따로따로 이렇게 영역을 구분해가지고,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 회사에다 안 한 것은 미국 회사를 밀어주기 위한 거고, 겉보기에는 미국 회사지만 결국은 같은 로스차일드 계열이라는 거. 그리고 이 존 필비가 계속 끊임없이 사우디에 석유 있다 이런 얘기를 처서까지 믿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쪽 회사에서는 아무런 오히려 잘해주고 그랬대요. 그리고 오히려 뭐라고 했냐면 존 필비에게 우리는 사우디 석유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 우리는 단지 다른 데가 이 중동 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경계할 뿐이다. 너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계 회사가 들어오는 건 괜찮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거는 나중에 상세하게 세세하게 얘기하고 넘어가기로 하고요. 존 필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하여튼 간에 중요한 건 존 필비가 이러한 석유 시장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나중에는 스페인을 통해서 독일에다가 석유를 팔아먹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예? 마치 스탠다드 오일이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소련 제국이, 소련이 성립된 이후에 유일하게 서방 국가에서 들어간 기업이 바로 스탠다드 오일이거든요. 이것도 이제 나중에 이런 러시아 혁명 음모론 이런 식으로 할 때 설명하겠습니다. 자세하게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스탠다드 오일이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하려다가 간접 혐의를 받아가지고 했을 때 그 사람을 존 필비를 풀어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의 멤버인 케인즈라는 겁니다. 케인즈 보증으로 풀려났습니다. 케인즈 보증으로 풀려났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도의 멤버. 그리고 이제 케임브리지 이제 킴빌비를 알겠네. 이 킴빌비는 이 사람은 이제 유명한 게 이제 49년에 워싱턴 파견됐다가 나중에 이제 간첩 혐의를 받게 돼가지고 소련 첩자의 그 혐의가 들통나는 바람에 소련을 망명합니다. 소련에서는 63년에 소련을 망명했는데요. 소련 당국은 필비의 높은 공적을 인정해가지고 훈장도 수여하고, 그가 죽고 나서는 영웅칭호와 함께 우표에 그 킴빌비를 올리기까지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간첩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딜을 위해서 큰 그림을 그린 사람이라는 거죠, 킴빌비가. 두 번째 그 유명한 인물이 앤서니 블런트입니다. 앤서니 블런트도는, 이 사람은 엘리자베스 여왕의 사촌입니다. 영국 왕실과 인적 관계죠. 자기를 수여받아서 앤서니 블런트 경입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미술사 교수입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2세 소장 미술품 감정사였고, 한동안 런던 대학 미술사 교수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책이 번역돼서 한국에도 나와 있습니다. 앤서니 블런트는 다른 케임브리지 그 인물도 그렇지만 양성애자였습니다. 동성애자였고요. 네, 동성애자. 근데 여기서 이제 케임브리지 대학은요, 당시에 4분의 1 정도가, 학생과 직원의 4분의 1 이상이 전부 동성애자였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히틀러 나치가 무슨, 유대인과,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을, 탄압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동성애자는 왜 탄압하나 했던, 이해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다 사연이 있는 거죠. 영국의 핵심 지도층들이 다수가 동성애자였습니다. 그럼 이 동성애자가 원래 그럼 영국 남자들은 선천적으로 동성애자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드라는 그 동성애 관련해서 단편수도 썼고, 유럽에서도 동성애자를 만나가지고 신기한 경험도 해본 사람이고, 그렇다고 인드라가 양성애자라는 건 아닙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이해심이 갔을 뿐이지 동성애를 한 적도 없습니다. 예. 시도한 적 없고요. 네. 근데 이제 다만 인드라가 문화비평가였기 때문에 젊은 시절에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런 어떤 소수자 운동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다 보니까, 거기에 호의적인 어떤 글을 많이 쓰다 보니까, 동성애 모임에서 인드라에게, 자신의 잡지에 기고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인드라가 동성애 잡지에다 기고를 할 정도예요. 왜 이런 얘기를 길게 하냐면, 인드라가 동성애에 대해서 편견이 없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어쨌든 이 또 케임브리지 멤버들은 같은 사도의 멤버이고, 그다음에 같은 동기라는 어떤 것도 있지만, 케임브리지 대학 보다 큰 것은 서로 간의 동성애 관계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렇다고 한다면, 이 당시에 젊은이들 사이에 동성애가 바람이 불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한다면, 일단은 첫 번째는 선천적인 게 있을 겁니다. 물론 아주 선천적으로 동성애인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케임브리지 대학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할 만큼 동성애가 많다는 것은 선천적인 요인 외에도 후천적인 요인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 이렇게 후천적인 요인인 경우에는
대부분이 양성애자입니다. 인나라와 같이 같이 공부했던 운동권 중에 서동진이라는 평가했는데 개의 선언을 했죠. 이 친구도 동성애자가 아니고 양성애자입니다. 엄밀한 의미로 양성애자. 그 양성애자는 후천적 요인이 저는 강하다고 봅니다. 선천적인 사람들은 양성애를 못한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어쨌든 이 후천적으로 그러면은 처음에 왜 영국 그 지배층 사이에서는 그런가 하면 이거는 뭐 영국 지배층만 뿐만 아니라 고대 그리스나 알렉산더도 자기 장군들과 동성애 관계였죠. 예. 그리고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집단, 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예? 이런 사람들, 플라톤 이런 사람들도 제자와 스승 간에는 동성애 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간에 어떤 도제 관계, 이렇듯 간에 이렇게 남자들 사회, 군대나 학교 이런 데서는 어떤 여자가 없기 때문에 그한 대안물로서 어떤 동성애가 양성애적 관계가 상당히 많았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영국의 지도층들은 세계 최강 해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바다를 이렇게 항해해야 되잖아요. 근데 바다를 항해할 때는 여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았나. 문화가 뭔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농담 삼아 영국 여성들이 일반적으로 못생겼기 때문이다. 이들아가 재밌게 농담을 했습니다. 영국 20년 전에 배낭여행을 가보니까 영국 여자들이 같은 유럽 여자들에 비해서 좀 못생겼더라고요. 제가 미안합니다. 영국 여성분들. 예, 죄송합니다. 하여튼 예쁜 여자는 예쁜데 일반적으로는 참 좀 아니더라고요. 하여튼 죄송합니다. 영국 여성분들. 예. 그래서 반면에 영국 남성들은 좀 잘생긴 남자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지 않나 또 생각해보고요. 영국 남자들은 미남이 많은데 왜 영국 여자들은 미녀가 못생긴 여자들이 많을까? 뭐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농담이고요. 이건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앤서니 플런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가이 버제스, 그 다음에 이제 가이 버제스 세 번째로 중요한 사람이 가이 버제스죠. 이 사람이, 케임브리지 모임은, 킴필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이 버제스가 이제 조직을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가이 버제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매력적인 남자라고 합니다. 처칠도 언급할 만큼, 우리에게는 가이 버제스 같은 인물이 더 없는가. 이렇게 얘기할 만큼 가이 버제스는 재능이 넘치고, 매우 잘생긴 양성애자였습니다. 영화 어나더 컨트리는 가이 버제스 일대기를 소재로 한 이 사람이 주인공인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가 한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이 MI6에 먼저 영국 정보국에 들어가서 킴필비를 추천해가지고 영국 정보부로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또 맥클린과 함께 존 맥클린을 끌어들여서 외무부에서 같이 근무했는데 이때 이런 자료를 상당수를 소련에 넘겨주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가장 먼저 망명한 사람이 바로 이 가이 버제스입니다. 소련으로 망명합니다. 흥미로운 거는 이 가이 버제스가 죽기 전에 가장 그리운 것은 뭐냐고 하니까 클리켓이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이 클리켓이 뭐냐면 케임브리지 대학 시절 가장 부르주아적인 스포츠로서 경멸적인 대상으로서 불렸던 게 그거거든요. 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빅터 로츠차일드가 크리켓 선수였다는 거죠. 그래서 빅터 로츠차일드는 하고 가이 버제스, 도널드 맥클린, 킴필비, 그다음에 앤서니 블런트 이런 사람들은 모두
동성애자 관계로 엮여진 것이 아닌가 저는 인드라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핵심 인물이 저는 앤서니 블런트와 가이 버제스라고 봅니다. 인드라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사정을 봤을 때 빅터 로스차일드와 앤서니 블런트는 연희 관계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이 버제스하고 빅터 로스차일드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앤서니 블런트만큼의 어떤 친밀도는 덜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널드 맥클린이 있군요. 도널드 맥클린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이제 핵폭탄 같은 거 이런 거 다 소련에 제보했고 한국 전쟁 때 만주 침공이 없을 것이라는 거 이런 거 다 알려졌습니다. 역시 도널드 맥클린도 51년에 정치가 들통나자 소련으로 망명했습니다. 남북 분단에도 영향력을 줬다는 것이 이 케임브리지 오인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존 캐링커스, 이 사람은 죽기 전까지는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는데 2차 대전 당시에 영국 암호 해독을 KGB에 넘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죽기 전까지 국제연합 식량 농업 기구에서 일했습니다. 빅터 로스차일드가 죽은 이후 93년도에 소련의 유리모프라는 사람이 책을 발간합니다. 당시 영국에서 런던에서 이들과 직접 관리를 했던 영국 첩자가 자기 자신이라면서 당시에 캠브리지 이 오인방에 대한 일대기 생각들을 다 책으로 묶어서 펴냈습니다. 한국에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나의 캠브리지 동지야? 이런, 그랬나? 제목이 그런데, 저는 읽지는 않았습니다. 읽어보려고 합니다. 예. 한번 읽어보십시오.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은 왜, 이렇게, 사립고육, 아주 그냥, 당국의 영국 제국의 엘리자베스의 사촌이기도 하고, 세계 최고의 부자인 로스차일드 가문의 적장자고 귀족인 적장자이고 각자 하여튼 간에 엄청난 세계의 명성을 알리는 사람들인데 왜 이들은 전부 다 KGB 첩자가 됐느냐. 여기에 대해서 인드라가 국유본론 관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이에 대해서 케임브리지 오인방에 대해서 일반론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당시의 영국 정치와 대공황에 실망해가지고 급진 좌파를 취해가지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시대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이들은 자연스럽게 금수저를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금수저도 보통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죠. 다이아몬드 수저를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자가 됐다 이런 설명입니다. 사실일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인드라는 단호합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인드라는 생각은 무엇인가? 이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사도회죠. 사도회 멤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영국을 우리가 지배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도의 멤버 중 하나인 대선배격인 버트란트 러셀은 300인 위원회 회원이기도 했죠. 그리고 베드포드 공작 가문, 영국의 귀족파 거두 최고의 귀족 가문인 베드포드의 반기인 러셀 백작 가문의 적장자,
세습백작 버트란트 러셀 백작하면, 예? 세습백작 버트란트 러셀. 이 사람으로서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국을 움직이고 세계를 움직인다. 젊은이들의 어떤 야망에 불을 지르는 거죠. 이게 굉장히 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도의 영향이 컸죠. 두 번째는 옥스퍼드 대학과의 경쟁심이 있었습니다. 인드라가 강조했죠. 옥스퍼드 대학은 러스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페이비언 협회, 예, 온건 개혁 방식의 노동동 이런 거, 이런 것들 이렇게 하면서 옥스퍼드 풍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 보면 그 이제 옥스브리지라고 그래가지고 결국 영국 사회는 옥스퍼드 출신과 캠브리지 출신이 결국은 다 만드는 거거든요. 뭐 영국 주요 인사들 70%, 그러니까 주요 직을 조사했더니 언론, 뭐 사회단체, 뭐 교수, 뭐 관료, 뭐 이런 거 다, 뭐 기업 이런 거 다 조사했더니 70% 이상이 옥스브리지 출신이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 영화들 보면 대부분 옥스브리지 출신 비꼬는 영화 대목이 많이 나옵니다. 어쨌든 그 옥스브리지 출신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캠브리지하고 옥스퍼드 대학 간에는 굉장한 경쟁 의식이 있다는 거죠. 연고대 뭐 이런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옥스퍼드 젊은 혈기에 그런 면도 있었던 거죠. 옥스퍼드에 뒤질 수 없다. 영국 총리 출신을 옥스퍼드 대학하고 캠브리지 대학으로 나눠가지고 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총리가 다음 총리 누구냐 하면 보나마나 캠브리지 대학 출신 아니면 옥스퍼드 출신일 것이다. 라고 그런 얘기가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다시 영국 총리가 누가 될 거냐 하는 거 보십시오. 출신 대학이 어딘가? 옥스퍼드냐 캠브리지냐 한번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 캠브리지 대학의 어떤 자존심이 곧 나의 자존심이다. 뭐 이렇게 돼서 굉장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어떤 식이었냐면 빅토 로차일드가 이게 일종의 이제 세미나를 한 거죠. 멤버들끼리 세미나를 할 때 이제 발제를 이제 하잖아요. 발제를 이제 빅토 로차일드가 할 때 이렇게 온건개혁적 다시 옥스퍼드풍으로 얘기하면 반응이 차가웠고 반면에 이제 그 옥스퍼드와 대립적인 어떤 그러니까 다시 페이비언이나 러스킨과 다른 막스적인 레닌적인 얘기를 하면 막 박수하는 성이 터졌다는 거죠. 그래도 그쪽으로 가야지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보다 근본적이고 뭐 이런 것들이 좋으니까. 원래 비밀 클럽들은 이제 그런 걸 좋아하잖아요. 아무래도 일루미나티적 뭐 이런 거, 세계 정복 뭐 이런 거 뻑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면들이 강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요인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요인이 어떤 이들의 개인적인 야심이나 야망에 의한 것이라면 세 번째 요인은 아니라는 거죠. 구조적인 요인이 보다 직접적인 구본적 조직론적 관점이 있었는데요. 무엇이냐면 소련 혁명에, 이거 나중에 다시 소련 혁명 음모론에서 말씀드릴 것이지만, 볼시비키 음모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구기본이 상당히 작용을 많이 했거든요. 트로츠키나 레닌의 어떤 그런 관계나 막 이런 걸 보면 다 나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스탈린이 잡았잖아요. 스탈린이 이제 로츠차일드 기업에서 아르바이터였던 사람인데, 스탈린이 정권을 잡고, 20년 때는 그래도 많이 도와줬어요. 구기본이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서, 경제사 이렇게 보면은 1920년대 스탈린이 중공업 정책 펼쳐가지고 무지막지한 서방이 20, 30년대 뭐 대공황 때문에 막 흔들릴 때, 엄청난 경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스탈린이 경제적으로 성장하던 시기에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혼란 시기였습니다. 음모론에서는 그런 걸 말을 안 하는데, 잘 몰라서 안 하는 거거나, 음모론에서 설명하기가 힘드니까 언급 피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스탈린에게
1930년대 초반에 암살 위기를 당합니다. 그게 우발적인 것인지 조직적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스탈린 자신은 반드시 이것은 구본의 음모다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구본이 자기를 그동안 10년간 써먹다가 이제 필요 없다고 여겨서 자기를 제거하려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게 진실이건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건 아니건 간에 중요한 것은 스탈린이 그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인드라가 얘기했죠. 소련이나 이런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중요한 게 외교라고. 국위본과의 외교가 더 그 나라의 체제를 지탱하는 힘이라고. 그래서 외무부 장관은 국가 지도자보다 더 오래 거기를 지낸다고 인드라가 강조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소련 지도자들이 여러 명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외무부 장관은 거의 안 바뀌었어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초대 소련 외무부 장관이 리트비노프라는 유대인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도 역시 이 금수저입니다. 비트겐슈타인처럼 엄친하고요. 재벌 아들이었어요. 금융가 아들. 이 사람이 한 일은 뭐냐면 거의 런던에 소련에 가지 않고 거의 런던에서 상주하면서 로스차일드 가문 사람하고 만나는 게 이 사람의 업무였거든요. 리트비노프. 근데 이 사람이 계속 외무부 장관을 지내는데 1930년대에 이르러가지고 스탈린이 얘를 믿지 않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너 나 대신 딴 사람 알아보고 있지 막 이런 식으로 걔를 의심하고 근데 자르지는 않고 구본이 무서우니까 스탈린이 그러면서 이제 스탈린이 무엇을 했냐면 1930년대부터 프리메이슨 혐의 있는 사람 유태인 혐의 있는 사람 다 죽여버렸어요. 자기 동지들 다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공이 있는 사람도 마치 주원장처럼 항고조나 주원장처럼 하여튼간에 같이 소련 제국을 만든 동지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다 숙청해버렸어요. 얼마나 심했던지 건국 공신인 유태인이 있거든요. 소련 지하철 만든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살아남으려고 멀쩡한 자기 형이 반란을 깨하고 있다고 팔아먹었어요. 자기 형을. 스탈린한테 고했습니다. 형은 억울했습니다. 자기는 반란을 절대 깨우지 않았는데 이 동생이 자기만 살려고 멀쩡한 형을 팔아먹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살아남았던 거죠. 그럴 정도로 스탈린이 1930년대에 수백만 명을 고문과 학살을 해가지고 죽여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본 관계가 많이 끊어진 거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인맥들을 다 심어놨는데 구본이 그리고 관리를 했는데 다 끊어놓으니까 문제가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새로운 연결 통로, 신뢰받을 연결 통로를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들이 누구냐면 KGB, 그 사람들이 바로 케임브리지 멤버들이라는 거죠. 바로 이랬기 때문에 처음에는 스탈린이 이 사람들, 빅터 로스차일드를 안 믿었어요. 그래서 또 새로운 수작이 아니야. 새로운 공작 아니냐. 새로운 공작이 맞는 거죠. 근데 의심을 안 했어요. 바로 이렇기 때문에 빅터 로스차일드에서는 더 많은 진실된 정보들을 계속 준 거죠. 넘긴 거죠. 그래야 자기의 어떤 진실성을 확 하기 때문에. 이런 거 없이 어떻게 미소 연합군으로서 독일에 대항하는 어떤 2차 대전 계획을 꾸밀 수 있겠습니까? 물론 1차 대전과 2차 대전은 빅터 로스차일드 작품이 아닙니다. 빅터 로스차일드가 실권을 잡은 것은 어디까지나 2차 대전이 끝난 뒤입니다. 1940년에 빅터 로스차일드가 테레사 메이어와 재혼한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무슨 일이냐면 자기는 이제 진정한 성인이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 진정한 세계의 주인이다. 임을 개인사적으로 알린 겁니다. 1946년부터 이후에 어떤 세계사는 빅터 로스차일드가 만든 겁니다. 근데 1946년 이전에 45년도까지의 일은 모두 빅터 로스차일드의 작품이기보다는 국유본의 지시에 빅터 로스차일드가 따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945년까지는 국유본의 한 조직에 빅터 로스차일드가 따른 거라면 수동적으로 1946년부터는
빅터 로츠차일드가 주체적으로 세계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올바르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인드라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캠브리지가 만들었습니다. 이 캠브리지 오인방이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베노나 프로젝트라고 있어요. 베노나 프로젝트. 이 베노나 프로젝트는 제이 록펠러가 폭로한 건데요. 뭐냐면은 미국에 소련 간첩이 많다는 얘기죠. 트루먼 시대에 이 베노나 프로젝트가 발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어요. 소련 간첩으로. 그때 이제 메카시가 불러가지고, 메카시즘이라고 있잖아요. 반공주의. 예, 그래서 막 사람들이, 우리는 이제, 저도 이제 운동권이었기 때문에, 광풍이다, 마녀사냥이다. 막 그렇게 얘기해줬으니까 메카시를 들면서 엉뚱한 사람을, 좌익으로 모은다. 색깔론이다. 이때 색깔론 하면 메카시다 하잖아요. 근데 메카시 얘기가 사실이었던 겁니다. 그것이 1990년대 밝혀진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메카시가 병신이다. 이 새끼는 자기 동료 위원회들에게 막 빨갱이 혐의를 딱지를 붙인다 막 이러면서 욕을 제일 바가지로 먹었던 사람인데 심지어 부시도 메카시를 비난하고 그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노나 프로젝트가 밝혀되니까 메카시 얘기는 오히려 사실이었던 겁니다. 구기보는 50년대는 한국전쟁, 10년 뒤에 베트남전을 계획했다. 이것도 메카시 얘기거든요. 사실이었던 거예요. 이걸 누가 계획했냐? 빅터 로츠차일드가 계획했다. 이거죠. 그러면 이 베노나 프로젝트라는 것은 뭐냐 하면, 미국에서 소련과 그 어떤 첩자들과 이렇게 통신하기 위한 어떤 암호문 비슷한 겁니다. 거기 이제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 교신을 통해서 이제 첩자들이 드러난 건데, 그건 나중에 제이 록펠러 부분에서 더 상세하게 얘기했죠. 왜 제이 록펠러는 베노나 프로젝트를, 폭로까지 됐는가. 요즘 스노우드 사태처럼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제이 록펠러 방식인데. 오늘은 빅터 로츠차일드니까 그 얘기는 빼고요. 일단 넘어가고. 어쨌든, 이 베노나 프로젝트에서 밝혀진 것은 사실 소련 스파이가 아니라 빅터 로츠차일드 인맥이라는 거죠. 겉보기에는 소련 스파이인데 그 사람들이 소련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빅터 로츠차일드를 위해서 일한 겁니다. 그렇게 빅터 로츠차일드가 인맥 관계가 엄청났다는 거죠. 미국에서만 해도. 주로 이제 유대인들이었죠.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대부분이 좌파 출신 이런 사람들이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국전쟁을 일으켰죠. 한국전쟁을 일으킨 건 빅터 로츠차일드가 한국전쟁을 일으킨 것은 웬인가 하면 자신이 구상한 2차 대전 전후에 이 미소 냉전체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소련이 굉장히 불안했던 겁니다. 네? 이를 위해서 이제 그러니까 소련 체제가 너무 불안하고 동유럽에서 특히 데모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동유럽 민족 공산주의자들, 국내 공산주의자들은 소련의 통치를 거부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련 싫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문제가 되게 심각해진 겁니다. 이념의 어떤 그걸로 딱 동유럽이 소련의 식민지가 위성국가가 돼야 되는데 이걸 이제 붙이기 위해서 한국전쟁이 3차 대전이 필요했던 거죠. 또 하나는 이제 너무 일찍 2차 대전이 생각보다 일찍 끝났기 때문에 이 2차 대전 전쟁 물자를 처리해야 됐고, 그 다음에 또 전쟁이 끝난 직후 한 6개월 동안 엄청난 미국에서 노동자들 스트라이크와 경기 불황이 닥쳤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완전 고용을 해주고 경제가 활황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관점에서 정치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 한국전쟁이 필요했다. 한국전쟁을 일으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전쟁을 누가 일으켰냐? 만약에 여러분이 다른 데서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한국전쟁을 일으킨 건 빅터 로츠차일드다. 빅터 로츠차일드다. 연출은 스탈린이 했고, 스탈린과 루즈벨트가 했고, 주인공으로 쪽발 일성과 이승만이 출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빌더버그를 만들었죠. 한국 전쟁이 끝난 다음에 비로소 이제 동유럽 체제가 안정되니까 간단하게 해서 국내 공산주의를 제거하고 친소련파 공산주의자들도 채워버리니까 동유럽이 안정됐죠. 그래서 미소 구도 안정 구도가 만들어졌고 여기에 이제 안심을 하고 만든 것이 빌더버그다. 거기에 이제 뭐 네덜란드 왕자 나오고 뭐 이러는데 다 하나의 구색 맞추기라고 보시면 되고, 물론 이제 거긴 어떤 나름대로 그 대표하는 그런 것이 여러 가지 하는 게 있겠지만, 어쨌든 빌더버그를 만든 것은 빅터 로스차일드다. 왜 만들었냐? 그건 빌더버그 음모론에서 말씀드렸죠. 네, 넘어가기로 하고요. 어쨌든 1950년대가 전성기였다. 빅터 로스차일드가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것이 1950년대다. 대표적인 사건은 이제 1950년대에 보면 이제 그 중동에서 이렇게 소규모 이렇게 전투 같은 것이 이루어지긴 하는데, 그런 것들을 다 전부 다 어떤 빅터 로스차일드 입김에 의해서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케네디 암살. 케네디의 암살을 누가 했냐? 빅터 로스차일드다. 세계 음모론 중에서 세계 3대 음모론이 있어요. 세계 3대 음모론이, 첫 번째가 프리메이슨 음모론, 두 번째가 외계인 음모론, 세 번째가 케네디 음모론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음모론이 유행하는 나라가 미국이고요. 미국에서 제일 유행하는, 인기 있는 음모론이 프리메이슨, 그 다음에 외계인, 그 다음에 이 케네디거든요. 그래서 케네디가 왜 죽었냐? 누가 죽였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가설이 많습니다. 뭐 마피아니, 뭐 여러 가지 뭐 군산복합체니,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인드라는 CIA다. 간단하게 하는데, 인드라는 아주 간단하게 규정합니다. 인드라가 처음은 아닐 거예요, 아마. 세계 최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케네디를 죽인 건 빅터 로스차일드라고. 근데 다만, 한국에선 처음일 것 같아요. 일단, 세계 최초인지는 나중에 좀 더 자료를 검토해야 되겠지만, 한국에선 처음인 것 같습니다. 케네디를 죽인 건 빅터 로스차일드다. 그럼 어떻게 죽였냐? CIA를 통해서 죽였죠. 네, CIA를 통해서 죽였어요. CIA 관계 가자가 골드스미스인가? 예, 골드스미스인가? 딕스미스? 하여튼 있어요. 지금 이름이 구체적으로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 통해서, CIA 지부장, 그 사람을 통해서 죽였습니다. 케네디 집안은 아버지가 아일랜드 사람인데 영국 대사로 가죠. 1930년대. 거기서 엘리자베스도 만나고 로스차일드 인맥을 다 이제 만나가지고 우리 아들 좀, 자기가 대통령 되고 싶었지만 자기는 어떤 그런 때에서는 안 되겠다 파가지고 자기는 아들을 대통령 만드는 킹메이커가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작업을 하죠. 그래서 케네디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된 게 아니죠. 그런데 그러면 케네디는 왜 죽어야 됐냐? 왜 암살당해야 했냐? 여러 가지 이유가 납니다. 무슨 베트남 전쟁 때문이다. 베트남 전쟁 때문은 아니에요. 오히려 케네디는 베트남 전쟁이 상당히 적극적인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미소 냉전이 쿠바 위기 때도 상당히 이 사람이 오히려 국유본의 그런 의도가 자기 인기를 올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럼 뭐냐? 연방준비은행인 거죠. 연방준비은행. 그럼 왜 연방준비은행이 문제냐? 행정명령이라는 게 있는데, 그 명령을 케네디가 하려고 했었어요. 그럼 케네디는 왜 이것을 하려고 했었냐면,
당시에 케네디를 대통령으로 만든 건 빅터 로스차일드인데, 케네디는 꿈이 있었어요. 무슨 꿈이냐면 역사에 남는 꿈. 케네디와 박정희는 공통분모가 굉장히 많습니다. 혹자는 케네디와 쪽발로면하고 비유하는데요. 쪽발로면은 아니죠. 예? 쪽발로면이 걔가 무슨 씨발 동네 반장, 응? 만도 못한 새끼야 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역대 대통령이나 주석들은 다 그래도 그냥 인정하고 존경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정말로 한국에서 그래도 대통령 국유본이 선택한 사람들에게 다들 다 의미가 있겠지 하고 있지만, 정말로 그래도 다 존경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안 됐으면 좋겠다 했던 인물들이 4명이 있어요. 쪽발 보선, 그 다음에 전두환, 노태우, 쪽발로면. 이 4명은 한국사에 참 지우고 싶은 인물이다, 그런 겁니다. 하지만 대통령을 했으니까 인정은 해야겠죠. 존경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다만 국립묘지에 오지 말았으면 좋겠다. 전두환이나 노태우나 쪽발로면이나 쪽발보선 이런 애들은 만약에 국립묘지에 하면 지하에 계신 독립사들이 분통해서 잠을 못 주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전두환, 노태우, 쪽발로면 관계자들은 그냥 해외로 가세요. 그냥 해외로. 예? 한국에 있지 말고, 그리고 쪽발로면 무덤도 좀 한국에서 없애주고, 좀 니네들 고향인 쪽발이 나라, 열도 쪽발이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부탁드립니다. 한국에서 없애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이 케네디하고 박정희가 재임 중에 암살당했는데, 이유는 같던 거죠. 국유원에 반기를 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냥 반기를 들었다는 문제가 아닌데, 현실성이 있는 반기를 들었다는데 문제가 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케네디가 과연 뭘 믿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한 건 아니죠. 정치인 감각이 있는데. 그럼 뭘 믿고 과연 이 케네디가 연준을 국가 소유로, 국가 감시를 받는 그런 행정명령을 내려고 했을까요? 그거는 바로 록펠러 때문입니다. 나중에 이제 데이비드 록펠러죠. 데이비드 록펠러의 힘을 믿고 한 거죠. 그럼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록펠러는 결국 1910년대 록펠러 가면은 로스차일드 꼬붕이 된 거 아니냐? 시다바리가 된 거 아니냐? 죄송합니다. 이런 일제식 쪽발리식 표현을 이제 안 쓰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의도적으로 써봤는데, 쓰고 보니까 굉장히 후회가 되네요. 그냥, 아닙니다. 시대는 변하죠. 50년대까지만 해도 빅터 로스차일드가 전성기였는데, 6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벌써 위기가 닥치는 겁니다. 그게 달러 위기가부터 닥친 거죠. 달러 위기라는 것은 1959년에 이제 달러 위기라는 게 생겼거든요. 달러 부족 사태. 이 사태가 딱 나자마자 국유본 귀족들은 눈치를 깐 겁니다. 빅터 로스차일드가 영향력을 점차 잃어가고 있구나. 아직은 국유본 황제 굉장하지만. 두 번째로는 이 사태를 주도한 사람은 누굴까 하면서 찾아보니까 데이비드 록펠러. 얘가 돈의 맥락을 아는 애네. 반면에 빅터 로스차일드는 돈의 맥락을 잘 모른다. 국유본 황제지만. 여기 이런 것들, 그런 어떤 묘한 관계. 그리고 또 61년에 뭐가 나왔냐면 007 영화가 나왔어요. 근데 007 영화의 세계 정복을 꿈꾸는 그런 악당이 누구냐? 바로 빅터 로스차일드인 겁니다. 빅터 로스차일드. 네? 거기에 무슨 막 중국에서 떼돈 번 중국 옷 입고 중국에서 떼돈 번 골드 떼돈 번 사람 금으로 치장하고 이런. 그래서 거기서 중남미에서 이상하게 섬에서 황제 군림하고 있는 그런 미친 과학자, 이런 거 여러 가지 조합을 하면 결국은 빅터 로스차일드거든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60년대부터 빅터 로스차일드의 국영 황제 지위가 흔들리는 겁니다. 이렇게 비난이 비판이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케네디가 이걸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그래도
알았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확실한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록펠러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록펠러는 연방준비은행이 미국 행정부 밑으로 들어가도 상관없나? 상관없던 것입니다. 오히려 횡재한 거죠. 이해가 안 됐어요? 로스차일드 가문 그동안 연준을 지배했던 곳은 국유본이고 그 국유본 황제 가문인 로스차일드였던 것입니다. SEC로 세그로 미국 주식시장을 통제하는 것처럼 연방준비은행을 통해서 미국의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제조업시장까지도 다 장악할 수 있었거든요. 그게 국가 독점 자본주의라는 겁니다. 독점 자본주의란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지배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이 영국의 산업자본, 군산복합체를 지배하십니다. 국가 독점 자본주의라는 것은 연준이 미국 금융을 장악하고 미국 금융이 미국 제조업을 장악하는 겁니다. 세계를 장악하죠. 국가 독점 자본주의인 겁니다. 그게. 이해가 되시죠? 쉽죠. 이런 거 설명 없이 막 그 추상적으로 미국 국가 독점주의가 뭐네, 독점 자본주의가 뭐네 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알고 보면 쉬운 걸 어렵게 꼬아가지고 아카데미에서 정체를 로스차일드다, 록펠러다 이런 얘기, 숨은 뒷얘기를 다 빼먹고 하니까, 알맹이 없이 얘기하니까 얼마나 재미없습니까? 이게 뭐 정말 그럴까 하고. 소설 쓰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실체를 알면 더 간단해요. 현실은 간단한 건데 이거를 말로 하니까 되게 어려운 건 뿐인 겁니다. 실체는 간단해요. 생각보다. 아무튼 간에 케네디 행정명령에 의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역사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연준이 미국 행정부 소속으로 들어간다 칩시다. 그러면 무엇이죠? 최소한 이것은 뭘 얘기냐면 로스차일드 연줄이 끊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로스차일드와 관계가 끊어진다는 얘기죠. 최소 치는 거예요. 그것만 얻더라도 록펠러는 띵호한 겁니다. 만세인 거죠. 더 나아가서 이건 가장 소극적인 거고, 적극적으로는 무엇을 있냐면 케네디를 비롯한 나중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자본에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본 없이 정치가 안 돼요.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자본의 협조 없이는 절대로 정치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근대 정치 구조상. 그래서 적극적으로 본다면 로스차일드 인맥이 끊어진 상황에서 기댈 때라고 하면 누가 있습니까? 록펠러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록펠러는 좋다는 거죠.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케네디에게 메시지를 날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케네디가 한 거죠. 케네디가 얘가 정치 감각이 아예 없는 놈이 아니거든요. 네? 그런 거로서 어떤 본능적으로만큼 탁월한 애기 때문에 이거 된다 싶어가지고 이거 업적이잖아요.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꿈인데, 응? 이거 잘하면 완전히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밀어붙이려고 했던 거죠.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니까 쿠바 핵위기 때도 지가 막 나섰고 자기가 다 하는 것처럼 사실은 자기가 한 일이 별로 없었지만 베트남 전쟁 때도 이게 뭔가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니까 이런 거 또 하려고 했었던 거고, 행정명령도 이것도 역사에 남는 거기 때문에 해보려고 했던 겁니다. 이거 됐으면 아주 진짜로 막 음모론에서도 케네디 만세가 있을 겁니다.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거죠. 예. 로스차일드에서 록펠러 가문으로 권한을 이행하는 어떤 장치였던 것입니다. 케네디가 이를 알 만큼 경제적으로 머리가 좋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머리가 좋았지만 경제적으로는 머리가 나빴죠. 록펠러는 이를 알았겠지만 케네디는 이를 몰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케네디가 암살당한 이유는
행정명령 때문이다 라고 인단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네디 암살자는 빅터 로스차일드다. 이걸 좌시할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케네디 죽고 나서 뭐 그래가지고 또 뭐 거기 막 그 영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빅터 로스차일드 소련 간첩이다. 앤서니 블런트 와 그리고 1963년에 또 키피비가 소련을 망명합니다. 이게 다 케네디 암살과 여러 가지로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발칵 뒤집힌 거죠, 케네디. 그래서 이제 반 황제파들이 들고 일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3년부터 분위기가 바뀌었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빅터 로스차일드였죠. 빅터 로스차일드가 미국 정보부, 그러니까 1973년까지는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였는데, 그런 식민지였음에도 불구하고 60년대 후반으로 가면 어떤 미국이 반독립 상태가 됩니다. 그 이유는 미국 정보부 CIA의 어떤 영향력에서 빅터 로스차일드의 영향력이 줄어듭니다. 빅터 로스차일드의 인맥으로 심어왔던 사람들이 다 은퇴를 해버리는 바람에 60년대 후반에 닉슨부터는 닉슨 이전 케네디까지는 로스차일드가 대통령 임명권이 있었는데, 그래서 케네디까지는 미국 대통령 중에 케네디까지는 전부 빅터 로스차일드가 대통령 임명했는데, 아이젠하워도 빅터 로스차일드가 임명했고 이랬는데, 존슨, 닉슨 이런 사람들은 빅터 로스차일드가 임명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이본 1973년에 빌더버그 회의에서 상국위원회가 탄생하죠. 석유업계에. 그래서 금기반 체제, 금기반 체제에서, 세계 체제에서 석유 기반 체제로 바뀌는 것이, 브레튼 우드 체제에서 신자유주의 체제로 바뀐다. 이렇게 가잖아. 근데 알기 쉽게 얘기하면, 브레튼 우드 체제는 빅터 로스차일드 체제고, 신자유주의 체제는 전기 신자유주의, 인들은 전기 신자유주의라고 합니다. 전기 신자유주의 체제는 록펠러 체제다. 데이비드 록펠러 체제다. 그래서, 브레튼 우드 체제라는 것은, 빅터 로스차일드 체제라는 것은 영국 런던을 중심으로 해서 기반은 영국의 정보부, 소련의 정보부, 미국의 정보부, 이스라엘 정보부, 그 다음에 각국의 빅터 로스차일드 인맥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의 어떤 네트워크로 해가지고 좌로는 소련, 우로는 미국을 주무르는 어떤 좌소련, 우미국 이렇게 해가지고 영국이 세계를 주도하는 어떤 시스템이 바로 브레튼 우드 체제였다면, 데이비드 록펠러는 워싱턴을 중심으로 해서, 뉴욕을 중심으로 해서, 워싱턴이 아니라 뉴욕을 중심으로 해서, 쪽발과 유럽을 양날개를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1973년에 드디어 빌더버그에서 반란이 일어났고 상국위원회가 탄생하면서 모든 권력이 빌더버그에서 상국위원회에 쏠렸죠. 그러면서 1973년에 빅터 로스차일드는 영국 언론을 통해서 발표합니다. 이제 영국은 보통 국가가 됐다. 이것은 그동안에는 1973년 이전까지는 영국은 미국을 통치하는 식민 통치하는 국가였습니다. 특별한 국가였지만 이제는 미국을 통치하지 않는 보통 국가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왜 가만히 있었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빅터 로스차일드는 마치 엘바 섬에 은둔한 유배된 나폴레옹처럼 재기를 꿈꾸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대처가 등장하죠. 총리가 나섰죠. 신자유주의 대처. 예.
그러니까 그 빅토르 차일드는 정치 쪽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인지 자신의 인물들은 정치적으로 좀 뛰어난 정치적으로 좀 뛰어난 인물들을 많이 키웠어요. 한국으로 치면 박정희, 쪽발대중 이런 사람이 이제 대표적인 빅토르 차일드계 대통령이죠. 이미 정치인이고. 반면에 이제 신자유주의 대통령, 데이비드 록펠러 대통령은 경제를 중심이지 정치인들이 상당히 좀 인기가 없고 오히려 악평만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쪽발노면, 이명박 같은 사람이 뉴라이트 대통령 다들 인기가 없죠. 그렇습니다. 쪽발에서는 저 낙가소네라고 있어요. 낙가소네. 쪽발 낙가소네. 이 새끼도 일본에서 쪽발에서 열도 쪽발에서 인기가 없어요. 쪽발 낙가소네. 인기가 없더라고요. 이거 미국 대통령도 이렇게 네이건 빼고는 인기가 없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이제 대처가 이제 되면서 막 마지막으로 계속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이쪽으로.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황제 자리를 내놓은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놔라. 그래서 이게 압박이 들어오니까 참다 못한 빅토르 차일드의 최후의 한 수가 뭐였냐면 바로 영국 광산노조 투쟁이었어요. 영화가 많이 됐죠. 영국 광산노조 투쟁이 영화로 많이 됐지 않습니까?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갑자기 막 어떤 무슨 특별한 노조 영화인데 탄광노조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지? 영화가 됐지? 이런 거면 여러분들이 의심해야 됩니다. 아, 이거는 뭔가 기본적으로 알게 모르게 영향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냥 만약에 그게 영국 광산노조 투쟁이 그냥 기본 어떤 권력투쟁과 관련이 없다면 인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을 것이고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너드로의 학살 같은 거 여러분 모르잖아요. 대부분 사람 몰라요. 근데 영국 탄광노조는 한 번씩 다 들어봤을 겁니다. 워낙 영화도 되고 소설화도 되고 막 그래가지고 하다못해 영국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도 이런 거 알더라고요. 이렇게 딱 이런 식으로 연관관계를 막 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투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국 노동당의 거기는 또 영국 소련하고도 연결이 되고 그래가지고 이 마지막 투쟁을 엘베 섬에서 막 탈출한 나폴레옹처럼 빅토르 차일드는 자기 인맥을 총동원해가지고 영국 광산노조 투쟁을 하고 시작한 겁니다. 대처 총리에 맞서가지고. 대처 총리는 데이비드 록펠러의 어떤 대리 검투사였고, 영국 광산노조는 빅토르 차일드가 배우인 대리 검투사였던 거죠.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대처와 영국 노조가 싸운 겁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대처의 승리였죠. 숨은 비하로는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자꾸 이런 일이 터지니까 그 데이비드 록펠러 측에서 앤서니 블런트가 이제 엘리자베스 사촌이잖아요. 근데 이제 63년에 앤서니 블런트가 다 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련 어떤 그 간첩도 이런 것도 다 공개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그런 걸로 해서 분문료로 이렇게 해줬는데 자꾸 이제 그 빅토르 차일드가 말썽을 부리니까 앤서니 블런트를 굉장히 압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앤서니 블런트가 죽음을 택했는데 자살을 했다 하던가 그랬는데 거기에 어떤 굉장한 빅토르 차일드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빅토르 차일드가 항복선으로 자기는 간첩이 아니다, 소련 간첩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엘리자베스 여왕한테 어떤 항복선을 비슷하게 했고 그 이후에 영국 탄광노조가 백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빅토르 차일드가 갑자기 팍 늙어가지고 그 이후로 영향력을 완전히 잃어버려서 1990년에 죽습니다. 그가 죽자마자 그의 겨울부터 시작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소련이 붕괴가 됐죠. 1990년 3월 20일 날 사망했는데요. 그해 12월쯤에 고르바초프가 벌써 소련 연방을 해체하는 것을 타협안을 내놓죠. 근데 그거를 거부해버립니다, 다들. 예? 이쪽, 데이비드 록펠러의 책사 브레진스키가 기여한 어떤 소련 해체 방안하고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거부를 해버리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듬해 1991년에 소련에서 쿠데타가 노비네파, 그러니까 빅토르 로스차일드 계열 공산당 지도자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으나 실패하고, 결국 소련이 해체됩니다. 이렇게 빅토르 로스차일드 음모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빅토르 로스차일드 음모론에서는 여러분이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음모론을 좀 안다, 10년 동안 음모론을 공부했다는 사람들도 처음 들어보는 음모론 얘기가 또 있었을 것이고, 잘 아는 얘기도 있었을 것입니다. 허나 국제유태자본론에서 바라보는 빅토르 로스차일드 음모론이라는 것은 기존의 자료들을 비판적으로 재검토하고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0%의 진실과 20%의 약 20%의 거짓을 구별해서 100%에 가까운 진실을 드러내자는 것이 국제유태자본론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빅토르 로스차일드는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을까? 여기 궁금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신념 없이 과연 이게 움직였을까? 가시는데요. 케인즈 말에 따르면 빅토르 로스차일드는 랍비가 될 수 없는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 자신도 유대교 중에 유대교가 두 흐름이 있다고 그랬죠. 자유주의가 풍만할 때는 무신론적 경향을 보이고 있고, 자유주의가, 그러니까 만약 세상이 힘들면 어떤 숙명론적인 신비주의로 빠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빅토르 로스차일드는 세상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유대교가 잘 나갈 때는 무신론적 경향으로 흐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무신론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자신은 무신론자다, 무신론자에 가깝다. 그건 당연하죠. 유대교가 잘 나갈 때, 유대인들이 잘 나갈 때는 무신론적 경향으로 흐르거든요, 유대교 흐름이. 반면에 이제 그와 달리 비트겐슈타인은 2차 대전 뒤에는 신비론자로 둔갑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이가 멀어진 거거든요. 버트란트 러셀과 비트겐슈타인이 또 이렇게 동성애자 관계였다고 알려져 있는데, 둘이 사이가 멀어져가지고 부직갱이 사건이라는 게 벌어지기도 했는데, 그때 이제 비트겐슈타인이 전기와 후기를 나눠주는 가장 큰 차이는, 전기는 버트란트 러셀과 마찬가지로 영국 경험론 전통, 서구 철학 전통에서 과히 벗어나지 않는 그런 것이었다면, 후기의 비트겐슈타인은 굉장히 신비주의로 갑니다. 그것은 아우슈비츠를 경험한 어떤 비트겐슈타인의 어떤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 굉장히 어떤 충격을 먹어가지고, 비트겐슈타인 같은 경우는 유대교의 어떤 숙명론적 경향, 신비주의적 경향, 카발라계적 경향으로 갔다, 초월적 생각으로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국 버트란트 러셀이 어떤 얘기예요? 젊었을 때는 유클리드 기하학에 굉장히 빠졌대요. 세상은 유클리드 기하학으로 움직인다. 세상의 이치라는 것은 그렇게 움직인다고 여겨왔다고 합니다. 근데 나이 먹고 점점 공부하다 보니까 유클리드 기하학도 결국은 궁극적으로 약속의 체계에 불과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굉장히 절망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의 진리라는 것은 뭐든지 상대적이라는 것 때문에 절대적 진리는 없다고 것을 알고 나서 굉장히 좌절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거든요. 영국 그리스 철학에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오는데, 플라톤이 어떤 사람이냐면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에게 아이템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피타고라스는 이제 포로로 바빌론에 가서 고대 수메르의 어떤 문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유클리드 기하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오늘날 그리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게 어떤 숫자, 정수비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어떤 절대적인 진리, 플라톤적 표현으로 따르면 이데아적인 것을 굉장히 신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의 비밀 이런 것들을 엄수를 했던 거고 피타고라스 학파가 그래서 그걸 숨기려고 했던 것이고 이거를 알려고 플라톤이 갖가지 사람을 매수해가지고 결국 알아내가지고 그 사람이 만든 게 이데아론입니다. 이데아론이라는 건 결국은 수메르 신학 체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인드라가 볼 때 플라톤의 사상이라는 것은 결국은 수메르 사상의 그리스 번역판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플라톤이 그리스 도시 사람이라면 이쪽 아리스토텔레스는 인드라가 알고 있기는 이쪽 마케도니아 쪽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변방 출신이기 때문에 여기 어떤 플라톤적 사상의 딴지는 아니지만 이런 거죠. 이산과 현실은 늘 오차가 존재한다. 이산과 현실의 사이는 늘 오차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원 같은 거죠. 원둘레. 예? 원둘레. 그러니까 고대 학자들은 전부 원둘레를 이 파이 값을 알아내려고 무던히 애를 썼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완벽하게 파이 값을 알아내지 못했지만 근사치를 알아낼 수 있었던 거죠. 파이의 근사치. 그거를 정다각형 그 실험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가장 근사치를 얻어냈는데 결국은 이런 거라는 거죠. 기존의 그 이상도 아니고 현실도 아니고 그 부단한 어떤 이러한 변주법적 결합 속에서 현실은 도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버트란트 러셀은 어떤 식으로 생각했냐면 기존의 어떤 경험적으로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었던 것들 그런 것들은 원래 어떤 거의 뭐 오차는 있지만 이렇게 확률적으로 틀리지 않은 것이다. 확률적으로 틀리지 않는 것은 그냥 진실이라고 여기자. 간단하게. 그거 자체도 그러니까 그거 자체도 완전한 진실은 아니지만 그냥 진실이라고 믿자.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이었다는 하죠. 그러니까 이 버트란트 러셀 얘기를 하는 거는 어쨌든 이러한 어떤 사도회적인 러셀의 얘기가 결국은 사도회적인 멤버의 어떤 사상관이고 이 사상관이 빅터 로스차일드로 이어졌다. 오늘날의 사실 뭐 대부분의 무신론적인 견해들 보면 여기서 거의 벗어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내가 말씀드리고 싶고 많은 분들이 뭔가 이런 굳은 신념 없이는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 것 같다고 얘기하지만 인드라고 볼 때는 가능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젊은의 열정이고 세계를 정복하겠다는 열망, 세계를 움직이겠다는 것, 세상을 자기 뜻대로 한번 폼나게 개혁하자. 그런 열망들을 이렇게 보면 여기 대체 소설, 여기 우리나라의 그 판타지 소설 같은 거 보면 영지물 보면 대부분 그래요. 이 사람들이 무슨 이기에 떨어진 사람들이 어떤 굳은 신념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시작한 건 사소한 이유일지 몰라도 하다 보면 그 구조에 스스로가 갇혀서 또 세계 정복이라는 걸 꿈꾸고 그것을 자신의 행복의 유일한 가치로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인드라가 마자세를 알기 전에는 인드라 역시도 세계의 정복 이런 것들에 대한 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마자세 국제유태전론을 정립하고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마자세 마음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인드라는 지금도 행복합니다. 늘 행복합니다. 매일매일 행복하려고 하고 있어요. 성공의 기준이 어떤 건지 모르지만 인드라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지금 성공의 기준은 행복한 거라면
저는 행복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성공의 기준이 달라서 각자 다 인드라 보기에 어떤 사람은 인드라를 보기에 성공하지 못했다, 불운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인드라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아직도 뭐 약간 좀 찝찝하고 미진하고 약간 뭐 그래도 좀 이렇게 평소에는 안 그런데 뭐 술 먹다가 조금씩 나올 수는 있어요. 아직 완전 극복한 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을 이렇게 먹고 있지만 뭔가 이렇게 좀 약간 약한 모습을 나올 때가 있어요. 그건 이제 인드라가 아직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인드라가 이제 80을 얘기하는데 한 30년간 도 닦으면 마음 맞아서 하다 보면 인드라가 정말로 진짜로 행복할 수 있지 않는가. 빈틈없이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끝까지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쪽발 타도 해방주행 만세!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마자세!